엄마, 이딴 음식 그냥 비벼 먹으라고. 68세 오영애 씨의 가슴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수십 년을 가족을 위해 불꽃처럼 태워온 그녀의 손끝에서 뿜어져 나온 정성은 단 한마디의 멸시로 갈갈이 찢겨버렸죠. 내가 이 집에서 뭘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날 며느리의 칼날 같은 말투는 냉장고 속 추석 음식보다 차갑고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빗줄기는 마치 그녀의 눈물을 닮아 창문을 후려치듯 세차게 내리쳤고 집안은 죽은 듯한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랜 세월 묵혀온 사랑이 한순간에 배신으로 바뀌었고 그녀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죠. 이제 오영희 씨는 이 차가운 폭풍 속에서 무슨 선택을 할까요? 가족 안에서 쓸모없는 노인으로 전락한 그녀가 꺼내는 무서운 반격. 그 충격적인 반전과 고통의 끝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외면하고 싶은 그러나 가슴 깊숙이 숨겨둔 상처를 파고드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빗줄기가 창문을 때리고 있었어요. 비가 단순히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떤 감정이 격하게 쏟아지는 듯한 그런 비였습니다. 서울 19층 아파트의 창문은 비에 젖어 있었고 밖의 풍경은 우울한 10월의 하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강조차 지쳐 보이는 그런 날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안에는 폭우보다 더 무거운 침묵이 가득했습니다. 오영애 씨, 그녀는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68세의 그녀는 두 손으로 젖은 앞치마를 꼭 쥐고 있었죠. 오랜 세월을 카페에서 일하며 수많은 커피 원두를 갈고 밤늦게까지 테이블을 닦아낸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이제는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죠. 관절염으로 구부러진 손가락, 허리를 숙여 일하던 몸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그 어두운 눈빛은 여전히 예리했고 그녀가 지닌 인생의 깊이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그녀의 눈은 식탁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추석 잔치 후 남은 음식들이 식탁 위에 널려 있었죠. 송편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잡채는 기름이 엉켜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김치와 나물은 거의 손도 안 대고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영희 씨는 그 자리를 바라보며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죠. 추석 전날 새벽 영희 씨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 떡 반죽을 치대며 손이 저리도록 아팠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반찬이 끓는 것을 지켜보며 다리가 욱신거렸죠. 그 모든 고생을 통해 자신이 이 집안에서 여전히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음식 하나하나에 그녀의 사랑이 담겨 있었고 자신이 가족을 위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고 싶었죠. 그런데 추석 다음 날 아침은 영희 씨가 원했던 평화로운 아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어제의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침묵이 집안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이채린 씨는 식탁으로 향하며 별다른 인사도 없이 냉장고로 걸어갔죠. 그녀는 오영애 씨의 존재를 거의 무시하듯 한 손엔 휴대폰을 들고 냉장고에서 어제의 음식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채린 씨의 표정은 차갑고 그녀의 말투는 공손하면서도 속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 이 음식들 좀 상했어요. 버리기 아까우니까 그냥 비벼서 드세요. 이렇게 말하며 그녀는 영희 씨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하는 말이 그저 상식적인 것처럼 말이죠. 그 말이 공기 중에 퍼지면서
영희 씨는 한숨을 내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음식을 만든 사람은 바로 그녀였고 그 모든 고통과 노력은 사라져버린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음식은 그녀의 사랑이 담긴 흔적이었고 그녀의 마음이 담긴 수고였죠. 하지만 채린 씨는 그 모든 것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영희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순간이 지금까지 계속 참아왔던 그 순간들이 모두 한계에 다다랐음을. 오랜 세월을 참아왔지만 이제 그 참음이 더 이상 견디기 힘든 감정으로 변해갔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이 가슴속에서 싸우고 있었고 그 감정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아, 나를 쓸모없는 사람으로 보고 싶다면 그럼 내가 얼마나 값진 사람인지 보여주겠다.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은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느끼게 된 이유는 바로 지난 세월 속에서 그녀의 헌신이 어떻게 무너져 갔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추석 잔치 후에 비 오는 아침, 그 음식을 만든 사람은 그저 한 사람의 어머니였고 그녀는 그저 가족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었던 마음에서 시작되었죠. 그러나 결국 그 마음이 이렇게 고통과 분노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오영애 씨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감정이었고 자신을 인정받고 싶은 욕구였습니다. 그 감정은 그동안 그녀가 쌓아온 수많은 희생과 노력 속에서 자라나 이제 그녀가 자신을 찾으려는 강한 의지로 표현되고 있었죠. 1년 전 은평 뉴타운 위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분홍빛과 금빛으로 물들어가며 서울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고층 건물들 사이로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아침 공기는 참 상쾌했고 봄이 오고 있다는 느낌이 가득했죠. 좁은 골목길을 달리는 배달 트럭 소리가 들려왔고 구멍가게 셔터가 올라가는 쇠 부딪히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아침 조깅을 하는 사람들의 발소리도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희 씨가 혼자 인도에 서 있었어요. 작은 체구의 그녀 앞에는 번쩍번쩍 빛나는 고층 아파트가 우뚝 솟아 있었죠.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손에는 열쇠 한 뭉치가 쥐어져 있었어요. 새 열쇠였죠. 반짝반짝 빛나는 열쇠가 부동산에서 받아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차가웠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오늘 아침 정성껏 바른 파우더 사이로 눈물이 강처럼 흐르고 있었죠. 하지만 이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아니, 이 눈물은 뭔가 달랐습니다. 짜면서도 달콤한 맛이었어요. 기쁨과 희망이 섞여 있었고 뼛속까지 스며든 깊은 피로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영희 씨는 고개를 들어 15층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창문을 하나하나 세어가며 찾고 있었죠. 바로 저기, 저 아파트였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아온 돈 전부를 쏟아부은 곳. 노후를 위해 소중히 간직해왔던 모든 꿈을 쏟아부은 곳이었어요. 12억. 그 숫자를 생각할 때마다 여전히 어지러웠습니다. 43년 동안 하루하루 쌓아 올린 돈이었죠. 새벽에 일어나 카페 카운터 뒤에서 발이 붓고 아플 때까지 서 있던 세월이었죠. 손가락이 점점 굽고 아파지는데도 동전을 세고 또 세었던 그 긴 시간들이었습니다. 괜찮아, 가족을 위한 거니까. 영희 씨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가족이 제일 소중한 거니까.
남편 오관수 씨 생각이 오늘 아침 유난히 가까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벌써 3년이 지났어요. 그날 카운터 뒤에서 갑자기 쓰러진 남편. 너무 빨리 떠나버려서 제대로 작별 인사도 못했던 그날이요. 관수 씨 그녀의 다정한 남편이었죠. 장마철 빌린 우산으로 구애를 시작했던 사람 손으로 직접 쓴 시를 건네주던 사람이었어요. 둘이서 종로에 있던 작은 카페에 모든 걸 쏟아부었었죠. 직장인들과 학생들에게 커피와 김밥을 팔며 한 푼, 두 푼 모아가며 삶을 읽어왔던 세월이었습니다. 남편은 추억만 남기고 간 게 아니었어요. 생명보험금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이서 여러 은행 계좌에 나눠 넣어둔 저축도 있었죠. 수십 년 동안 아껴온 돈이었어요. 영희 씨는 그 돈으로 편하게 혼자 살 수 있었습니다. 늘 꿈꿔왔던 제주도 여행도 갈 수 있었어요. 경로당 댄스 교실에도 다닐 수 있었죠. 편안한 노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준호가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외아들,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자라준 소중한 아들이 서울 집값 앞에서 허우적대고 있었던 거예요. 준호와 체리는 결혼한 지 9년이 됐는데 노원구에 있는 좁은 투룸 전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 하준이랑 셋이서요. 벽이 너무 얇아서 옆집 부부가 싸우는 소리가 다 들렸어요. 욕실 곰팡이는 락스를 아무리 뿌려도 없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8살 하준이는 공부할 공간도 없이 부모님 침실 구석에서 책을 펴야 했습니다. 영희 씨가 결정을 내렸을 때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처럼 느껴졌어요. 돈이 뭐가 그리 중요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돕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야 하지만 절친 박미란 씨는 단호했어요. 미란 씨 집 부엌에서 둘이 보리차를 마시고 있었죠. 오후 햇살이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미란 씨가 영희 씨 손목을 힘주어 잡고 있었어요. 내 말 잘 들어. 미란 씨의 눈이 안경 너머로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68살의 미란 씨는 세상을 충분히 봐온 사람이었어요. 인생의 어두운 면도 잘 알고 있었죠. 그렇게 하려면 제발 집을 내 이름으로 해. 법적으로 너를 지켜야 해. 내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영희야, 정말 많이 들었어. 늙은 부모가 전부 다 내주고 나서 헌 가구처럼 구석에 밀려나는 이야기들 말이야. 영희 씨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약속도 했죠. 변호사 사무소에서 서류에도 자기 이름만 적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가죽 의자가 놓인 그 넓은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서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 가족은 아니야. 우리 준호는 그럴 리 없어. 엄마를 배신할 아이가 아니야. 정말 순진했죠. 첫 해는 꿈만 같았습니다. 며느리 채린이 눈앞에서 변하고 있었어요. 아니, 변하는 것처럼 보였죠. 전에는 정중하지만 거리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따뜻해졌어요. 채린이 시장에서 딸기를 사다 주고 있었습니다. 논산 농장에서 온 비싼 딸기였어요.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도 가져다 주고 있었죠. 깻잎장아찌, 멸치볶음, 완벽하게 익은 김치 영희 씨방으로 가져다 주면서 진심 어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준이. 아, 그 아이가 얼마나 삶의 빛을 비춰줬는지 몰라요. 학교가 끝나면 매일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오고 있었죠. 책가방이 등에서 통통 튀고 있었어요. 그러곤 곧장 영희 씨 품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할머니,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아이들만 가질 수 있는 그 확신에 찬 목소리로 외치곤 했죠. 영희 씨는 하준이를 꼭 안아주고 있었어요.
아이 머리 냄새를 맡으며 아이용 샴푸 향과 밖에서 뛰어놀다 온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가족 저녁 식사가 신성한 의식처럼 됐어요. 넓은 식당 테이블에 둘러앉곤 했죠. 좁은 전셋집과는 비교도 안 되게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영희 씨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준호의 얼굴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해지고 있었거든요. 눈가에 스트레스 주름이 펴지고 있었어요. 웃음소리도 더 쉽게 나오고 있었죠. 이 아파트, 이 희생이 아들에게 숨 쉴 공간을 준 거예요. 영희 씨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옳은 선택을 했다고요. 가족에게 집만 준 게 아니라 미래를 준 거라고요. 그리고 가족들도 그녀에게 값진 걸 돌려주고 있었어요. 바로 살아갈 이유였죠. 의미였어요. 관수 씨 없이. 아침마다 눈을 뜰 이유를 찾은 거였습니다. 하지만 계절은 변하고 사람도 변하죠. 변화는 너무 서서히 시작돼서 영희 씨는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짚어낼 수가 없었어요. 9개월쯤 됐을까요? 아니면 10개월? 겉으로 보기엔 배려처럼 들리는 말들이 시작됐어요. 어머니, 가스레인지 자주 쓰시면 안 돼요. 나이 드시면 가스 누출 위험하잖아요. 체린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어요. 미소는 완벽하게 연습된 것 같았죠. 하지만 눈빛이 뭔가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엔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가 요리할게요. 다치시면 안 되잖아요. 어머니, 좀 더 쉬세요. 요즘 좀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요. 깜빡깜빡 한다고요? 영희 씨는 여전히 집안 가계부를 1원 단위까지 정확히 맞추고 있었어요. 옛날 아파트 이웃들 생일도 다 기억하고 있었죠. 50년 동안 만들어온 요리 레시피도 달달 외우고 있었고요. 부엌 그녀의 부엌이 점점 적의 영역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체린이랑 함께 쓰면서 며느리한테 시어머니 레시피도 가르쳐주고 같이 밥도 하고 그런 상상을 했었는데요. 체린이 물어보지도 않고 찬장을 다 바꿔버렸어요. 전기밥솥을 영희 씨 손이 닿지 않는 높은 선반으로 옮겨버렸죠. 밥이 준비되면 그냥 차려져서 나왔어요. 아무 의견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영희 씨가 집주인이 아니라 손님처럼 그렇게 대접받고 있었어요. 영희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고 했어요. 자기 공간을 조금이라도 되찾으려고 시도했죠. 그러면 준호가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그 특별한 한숨이요. 자식들한테 부담스러운 부모가 됐다는 느낌을 주는 그런 한숨 말이에요. 엄마,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거 아니에요? 체린이가 그냥 도와주려는 거잖아요. 도와준다 그 말이 점점 입안에서 쓴맛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치료해준다고 하면서 감각만 무뎌지게 만드는 약 같았죠.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마치 손가락 사이로 물이 새어나가듯이요. 너무 천천히, 너무 조용히 흘러가서 영희는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빠져나가는 걸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문득 손을 내려다보니 텅 비어 있더라고요. 저녁 햇살이 아파트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어요. 부엌 바닥에는 긴 그림자들이 드리워져 있었죠. 영희는 부엌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한때 이곳은 영희의 영역이었어요. 그녀의 안식처였고 이 집의 심장부였죠. 그런데 지금의 그녀는 그곳에 들어가도 되는지 허락을 구하는 사람처럼 망설이며 서 있었습니다. 부엌은 말끔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너무 깨끗해서 거의 병원 같은 느낌이었죠. 모든 표면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고 가전제품은 정해진 자리에 딱 놓여 있었어요. 대리석 조리대도
영희가 수년간 애써 마련했던 그 조리대도 마치 거울처럼 조명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네, 현대적이었고 효율적이었죠. 하지만 영희에게는 완전히 낯선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체리는 그 공간을 마치 주인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동작 하나하나가 정확했고 익숙함이 묻어났죠. 채소를 써는 손길이 리드미컬했고 도마 위에서 나는 똑똑똑 소리는 마치 영의 심장 박동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도 들지 않았어요. 영희가 거기에 있다는 걸 알았지만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엄마, 마침내 채린이 말했습니다. 목소리엔 특별한 톤이 실려 있었어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그 중간 어딘가에 조심스레 맞춰진 그런 목소리였죠. 제가 이미 저녁 준비 시작했어요. 엄마는 그냥 방에서 쉬세요. 당신 방에서 거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도 아니었죠. 좀 쉬세요도 아니었습니다. 그 단어들이 깃털처럼 가볍게 떨어졌지만 돌처럼 무겁게 느껴졌어요. 영희는 그것이 가슴 깊이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폐에서 공기가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아주 작은 말이었지만 그 안엔 수많은 거절이 담겨 있었고 수많은 미묘한 밀어냄과 배제의 기운이 숨겨져 있었죠. 영희는 무언가 말하고 싶었어요. 이건 자기 집이라고, 이건 자기 부엌이라고, 그녀의 삶이 이곳에 담긴 것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식은 밥처럼 단단히 굳어걸려 있는 듯 했어요. 대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요즘 자신의 기본 표정이 되어버린 작고 패배한 미소를요. 그런 표정을 머금고 복도를 따라 작은 침실로 물러났습니다. 어느새 그 방이 그녀의 전부가 되어버린 그 공간으로요. 뒤에서 문이 닫혔습니다. 딸깍하고 부드럽게 닫히는 소리가 마치 자물쇠 채워지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였죠. 그녀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너지기란 드라마처럼 극적으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조용하고 더 교묘한 방식으로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1000번의 작은 상처로 거의 눈치채지 못할 만큼 미세한 방식으로 쌓여가는 것이라는 걸요. 체리는 지난 6개월 동안 이 기술을 완벽히 익혔습니다. 통제를 배려로 바꾸는 기술을요. 마치 명장이 만든 작품처럼요. 부엌 찬장을 재정리했어요. 안전을 위해서라고 했죠. 영희 늘 쓰던 접시를 제일 높은 선반에 놓았고 영희 손이 닿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장보기를 모두 떠맡았어요. 수고를 덜어드리려고라며요. 그렇게 해서 영희는 식사에 의견을 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떤 음식이 집에 들어올지, 무슨 브랜드가 좋을지 그런 결정 권한을 잃어갔죠. 집안을 통제하겠다는 태도로요. 엄마는 걱정할 게 많으시니까라며 포장했지만 사실상 영희 삶의 중심을 통째로 건드리는 것이었어요. 그 모든 통제 행위는 관심이라는 포장지에 쌓여 있었습니다. 도움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엄마를 위한 것이라는 가짜 배려로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영희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비록 씁쓸했지만 그래도 그 식탁에 앉았습니다. 15년 전 그녀가 직접 골라 산 식탁, 손수 다시 칠했던 그 식탁이었죠. 가족이 둘러앉아 웃음을 나누던 그 식탁이었고 아이들 숙제도 했던 그 식탁이었어요. 지금은 그곳이 낯선 자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낯선 사람보다 더 낮은 존재가 된 것 같았어요. 낯선 사람은 환영받지만 그녀는 그냥 지켜지는 존재 오래 머물지만 환영받지 못하고 버릴 수도 없는 물건 같은 존재였어요. 준호는 건너편에 앉아
휴대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고 체리는 부엌과 식탁 사이를 움직이며 상의 없이 음식을 내놓고 있었어요. 식사의 흐름을 통제하는 연출가처럼 그녀가 판을 지휘하는 듯 했습니다. 하준이는 유치원 이야기를 제잘거리며 그 작은 목소리가 이 차갑고 규칙적인 저녁의 유일한 따뜻함이었습니다. 영희가 무언가 말을 꺼내려 했을 때 준호가 먼저 말을 던졌어요. 엄마, 과민 반응이세요. 엄마, 그냥 피곤하신 거예요. 엄마, 기분 때문에.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마지막 말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영희의 젓가락이 입 중간에서 멈췄어요. 아들을 올려다봤습니다. 자기가 키운, 희생과 사랑으로 키운. 그 남자의 눈을 보려 했지만 준호의 시선은 이미 휴대폰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표정도 변화 없었고요. 기분 때문에 병원 가보세요. 그 말은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이 말이 어떤 함의를 담고 있는지 완전히 다 알진 못했어요. 그러나 엄마의 본능 속 깊은 곳에서 위험의 조짐을 감지했죠. 한 번 불안, 정신적이라는 낙인이 찍히면 그 뒤엔 무능력하다는 꼬리표가 따라올 거예요. 다음엔 어떤 결정들이, 어떤 통제가 그녀에게 가해질까요? 영희는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식욕이 사라져 있었어요. 오직 하준만이 순수했습니다. 이 미묘한 독에 물든 가정 속에서 유일하게 해독되지 않은 존재였죠. 손자는 여전히 작은 그림을 무언가 손에 꼭 쥐고 할머니 무릎으로 달려왔고 여전히 사랑해요 할머니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느 날 밤 하준의 침실을 지나가면서 속삭였습니다. 하준아, 할머니가 나이 드시는 거 알지? 가끔 헷갈려 하실 때 있고 잘 잊어버리실 때도 있으니까. 영희는 복도에 멈춰 섰고 벽에 손을 짚고 있었습니다. 손바닥 아래 딱딱한 벽을 느끼며요. 그 말들은 겉보기엔 부드러운 말들이었지만 사실은 씨앗 같은 것이었습니다. 무능력한 존재라는 씨앗을, 믿음 없는 씨앗을 아이 마음속에 심는 씨앗이었어요. 영희는 그 방으로 뛰어들고 싶었습니다. 채린을 마주하고 싶고 자신을 지켜내고 싶었죠. 하지만 그것이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두려웠어요. 까다로운 사람이란 꼬리표가 붙을까, 걱정되는 행동을 보인다는 낙인이 찍힐까 두려웠던 거예요. 덫은 완벽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부술 수 없는 덫이었어요. 영희는 방으로 물러났습니다. 당신 방이라고 불리는 그 공간으로요. 어둠 속에서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벽이 사방에서 밀려오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짜로 깊이 외롭고 고립된 존재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 늦게 아파트가 조용해졌을 때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이해해줄 유일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죠. 미란아. 오랜 친구가 받았을 때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미란아,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 사라지는 것 같아. 이젠 내 인생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된 것 같아. 목소리에선 수개월간 참아온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란의 대답은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영희야, 제발 정신 차려. 이건 사랑이 아니야. 가족이 아니고 통제야. 더 나빠지기 전에 알아야 해. 영희는 친구 말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마음 한켠에선 이미 몇 달 전부터 알고 있었죠. 하지만 현실을 인정하는 건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외면해왔던 겁니다. 그녀는 모든 걸 주었어요. 저축, 집, 독립성, 인생 전부를요. 그 대가로 그들은 천천히, 체계적으로 그녀를 존재에서 지워가고 있었던 거예요.
눈물을 닦고 미란의 솔직함에 감사하면서도 어둠 속 누워 자기 인생이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는지 되돌아보며 영희는 아직 전체 그림을 보지는 못했어요. 무너짐은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독립적이고 자랑스러웠던 그녀가 가장자리로 밀려나고 있었고 손자와 격리되고 있었고 아들에겐 무시당하며 며느리에게 통제당하고 있었어요. 밤의 아파트는 낮과 사뭇 다른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냉장고 윙윙거리는 소리, 공기청정기가 쉬익쉬익 숨을 내쉬는 소리, 그리고 19층 아래를 지나는 차들 소리가 잔잔히 들려왔죠. 하지만 새벽 2시 30분이 넘자 그 소리들은 모두 달라졌습니다. 냉장고 소리는 으르렁거리는 듯 했고 공기청정기 소리는 속삭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어둠이 무게를 갖고 모든 것을 짓누르는 듯한 밤이었습니다. 오영애 씨는 작은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원래는 서재로 쓰려고 계획했던 방이었지만 이미 그녀가 집의 주요 공간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 뚜렷해지면서 이 방이 그녀의 잠자리이자 은신처가 되어버린 것이었죠. 눈을 뜬 채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둠 속의 천장을요. 최근 몇 달 동안 잠은 그녀에게 낯선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점점 덜 찾아오더니 마치 그녀를 버린 것 같았어요. 불면증이 홀로 오지 않았습니다. 불안이라는 동반자를 데려왔죠. 그 불안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뱃속 깊은 곳에서 속삭이는 본능의 경고였습니다. 위험해 하지만 무엇이 위험한지는 절대 말해주지 않았어요. 마치 사냥감이 되는 동물이 근처 포식자의 기척을 느끼는 그런 감각과도 같았어요. 포식자가 가까이 있다는 걸 알지만 아직 보이지 않는 상태일 때의 긴장감처럼요. 그 밤, 그 불안감은 유난히 짙었습니다. 입은 바짝 마르고 목이 조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물이 간절히 필요했어요. 천천히 일어나 앉았고 관절들이 딱딱 소리내며 반응했어요. 고요한 밤엔 그 작은 소리조차 천둥처럼 크게 느껴졌죠. 68세의 몸은 지나온 모든 해와 모든 희생을 정확히 기억해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으로 슬리퍼를 찾았어요. 낡은 실내화였는데 만화 캐릭터가 그려져 있었죠. 손자 하준이가 작년에 골라준 것이었어요. 그 슬리퍼를 신으며 영희 씨는 과거에 자신이 온전히 환영받았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복도는 방보다 더 어두웠습니다. 창문도 없었고 도시의 불빛도 닿지 않았어요. 완전한 절대적인 어둠만이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안방 문 틈새 아래로 새어나오는 아주 가는 빗줄기만이 그 어둠을 조금 깨트릴 뿐이었죠. 영희 씨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손을 벽에 대고 더듬거리며요. 목적지는 부엌이었어요. 안방을 지나 그곳으로 가고 있었죠. 그 순간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게 조심스럽게 누군가가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들이었어요. 말소리는 작았지만 비밀스럽고 긴장감 있게 들렸죠. 영희 씨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벽에 닿은 손도 가만해졌고요. 뭔가를 몰래 듣는 듯한 두려움이 그녀를 멈추게 했습니다. 안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틈새로 채린 씨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그 목소리는 지금껏 영희 씨가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다정함은 사라지고 남은 건 계산적이고 차가운 어조였죠. 그 다음 이어진 말들이 영희 씨를 찌르는 얼음 같은 한 줄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치매 알츠하이머 후견인 통제 재산 법적으로. 그 단어들은 공기 중에 맴돌았고 그녀의 숨이 목에 걸렸습니다. 68년 동안 쉬지 않고 뛰어온 심장이
그 순간 리듬을 잃었어요. 가슴이 요동치고 숨이 흐트러지고 갈비뼈가 울렸습니다. 그 목소리에 준호의 목소리도 끼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이요. 어린 시절부터 함께 울고 웃으며 자라온 그 아들이었죠. 그의 말투엔 불안도 있었고 확신도 없었고 변호하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말이 괜찮을지라는 그가 속으로 기대하는 듯한 떨림이 느껴졌어요. 영희 씨의 손이 본능적으로 입으로 날아갔습니다. 입술을 세게 누른 채 어떤 소리도 흘러나오지 못하게 했고 다른 손은 벽을 움켜쥐고 있었죠. 손톱이 벽지를 살짝 긁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그녀를 지탱하기 버거웠고요. 채린 씨의 목소리는 흐트러짐 없이 계속됐습니다. 정리되고 치밀한, 이미 계획된 듯한 말들이었어요. 마치 업무 보고서를 읽듯이 논리적이고 계산적이었죠. 모든 게 우리 것이 되겠죠. 우리 것이라는 말이 그녀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가족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엄마를 위한 것도 아니었고요. 우리 것이란 소유자 중심의 말이었어요. 그 순간 영희 씨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몸이 자동으로 움직이고 정신은 휘청거렸고 어깨가 복도 벽에 부딪혔어요. 작은 소리가 났죠. 그녀의 귀에는 폭발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얼어붙은 채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들킬까 두려웠고 숨을 쉬는 것조차 참으려 했습니다. 그런데도 목소리들은 끊이지 않고 이어졌죠. 그들은 음모에 몰두하느라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누군가의 세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순간 영희는 방 안이냐, 복도냐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몸이 굳은 채 좁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떨림이 멈추지 않았고 어둠은 사방에서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몇 분인지 어쩌면 몇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시간 감각이 사라졌거든요. 영희 씨는 충격 속에 앉아 있었고 머릿속은 방금 들은 말들을 정리하려 했지만 마치 체에 구멍이 난 것처럼 정보들이 새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엄마를 정신적으로 무능력하다고 선언하려 한다는 것. 모든 걸 다 준 그 아들이 그녀의 마지막 남은 것을 빼앗으려 한다는 것. 재산도, 자율성도, 인간성도 배신은 완벽했습니다. 너무 절대적이어서 가슴속에 진공이 생겼어요. 심장이 있던 자리엔 거대하고 울부짖는 공허함만이 있었죠. 하지만 자연은 진공을 싫어한다고 하죠. 그 빈 공간은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였어요. 얼음 같은 분노였습니다. 차갑게 계산하고 또렷하게 만드는 분노, 흐리게 만드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만드는 분노. 영희 씨의 손 떨림이 멈췄고 숨이 조금씩 안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손짓으로 침대 옆 탁자 위 휴대폰에 손을 뻗었어요. 푸른 빛이 그녀의 얼굴을 어둠 속에서 비췄고 눈물 자국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을 미묘하게 터치하고 있었어요. 몇 달 동안 아팠던 그 관절염 손가락들이 놀랍도록 정확히 연락처를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박미란 가장 오래된 친구, 가장 믿을 만한 조언자, 1년 넘게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경고해왔던 유일한 사람이었죠. 영희 씨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고 세 번째 벨소리에 미란 씨의 목소리가 떨리며 들려왔어요. 미란아,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 사라지는 것 같아. 내 인생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된 것 같아. 그 말엔 연약함과 절박함, 하지만 결심의 무게도 실려 있었어요. 미란 씨의 응답은 부드러우면서도 강했고 날이 서 있었습니다. 영희야, 이건 사랑이 아니야. 가족이 아니라 통제야. 더 나빠지기 전에
제발 깨달아야 해. 영희 씨는 친구의 말이 옳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마음 깊숙이선 이미 알고 있었지만 현실을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죠. 그 밤부터 48시간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상담, 법률 검토, 서류 확인들이 쉴 틈 없이 이어졌어요. 그런데 제공된 답변이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켜버릴 결과였습니다. 아파트는 영희 씨 명의였습니다. 법적으로 되돌릴 수 없이 그녀의 것이었고 어떤 후견인 신청도 치매 진단도 음모도 이 사실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명확한 동의 없이는요. 준호와 채린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법적으로는 힘이 없었어요. 그 순간 영희 씨는 기억해냈습니다. 자신이 항상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단지 잊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요. 그 충격적인 밤으로부터 이틀 후 영희 씨와 미란 씨는 같은 24시간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엔 법적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고 미란 씨는 친구를 바라보며 걱정과 자부심이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공기 중엔 묵직한 질문이 떠 있었지만 입 밖엔 나오지 않았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영희 씨의 머릿속엔 남편 관수 씨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예전 누군가 그녀의 친절을 이용하려 했을 때 관수 씨는 그녀의 손 위에 손을 얹고 말했죠.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경계 없는 친절은 친절이 아니야. 그냥 당하고 사는 거지. 이제 그 말의 의미가 선명하게 이해되었습니다. 1년 넘게 그녀는 규칙대로 살아왔어요. 한국의 가족 위계, 어머니의 희생, 무조건적인 용서라는 규범 속에서요 몸을 굽히고 타협하며 스스로를 점점 더 작은 공간으로 몰아넣으며 살아왔죠. 좋은 어머니라면 다 그렇게 사는 거라고 믿으며요. 하지만 준호와 체리는 이미 그 규칙들을 산산이 부쉈습니다. 부엌에서 그녀를 배제했을 때 깨뜨렸고 가족 생활에서 그녀를 고립시켰고 상한 음식을 먹으라고 했을 때 깨뜨렸으며 그녀의 존엄과 자율성과 재산을 빼앗으려 음모를 꾸몄을 때 완전히 부숴버렸어요. 영희 씨는 법적 서류를 바라보다가 다시 미란 씨를 올려다봤습니다. 말을 꺼낼 때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차분하고 또렷했고 지난 몇 달 동안 조용히 쌓여온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배신은 완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각성도 완전해졌고요. 그리고 다음에 일어날 일은 이 가족의 뿌리까지 흔들어 놓을 겁니다. 추석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파트 안은 묘하게 고요했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수만 번 크게 쉬기도 조심스러운 그런 정적이 흐르고 있었죠. 창밖에는 서울이 새벽 안개에 감싸여 있었습니다. 안개가 빌딩들을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있었고 회색 하늘 아래 빌딩들은 유령처럼 서 있었어요. 아래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택시 한 대만이 안개를 뚫고 지나가고 있었고 그 뒷불빛이 회색 안개 속에서 붉게 번지고 있었죠. 영희 씨는 동트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사실 며칠, 아니 몇 주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어요. 마음이 평온해야 잠이 오는데 그 평온함은 이미 오래전에 그녀의 삶을 떠난 지 오래였죠. 밤이면 아파트 기계음에 귀 기울이며 깨어 있었고 마치 자신의 존재가 이 공간 속에 떠도는 유령처럼 느껴지곤 했어요. 하지만 이 아침은 달랐습니다. 눈을 떴을 때 두려움이 아니라 또렷한 정신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어요. 무겁게만 느껴졌던 육체가 예상치 못한 목적을 가진 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작은 방의 좁은 침대에서 일어났고 욕실로 걸어갔어요. 거울 속의 모습이
그녀를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돼버렸을까? 눈은 푹 꺼지고 어깨는 움츠러들어 있었고 다음 공격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긴장된 모습이었죠. 하지만 거울을 오래 바라보니 뭐가 돌기 시작했어요. 등은 조금씩 펴지고 있었고 턱선은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오늘은 기억할 거예요. 투명인간이 되기 전에 나를 옷장을 열고 몇 년 동안 입지 않았던 옷을 꺼냈습니다. 바로 한복이었어요. 준호 결혼식 날 입었던 그 한복이었죠. 연한 분홍빛에서 장미빛으로 깊어지는 비단, 모란과 학이 수놓여 있던 무늬가 품격을 담고 있었습니다. 관수 씨가 꼭 사주겠다고 우겼던 옷이었죠. 한복끈을 묶는 손이 약간 떨렸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힘이 깨어나는 떨림이었죠. 그 한복이 기억 속과 달리 잘 맞았던 건 며칠 동안 찢긴 자존감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어요. 거울 앞에 선 영희는 지워진 여자가 아니라 영희 자신으로 보였습니다. 관수의 아내, 43년 카페를 운영했던 여인, 엄마, 할머니, 그리고 품격 있는 여인이었어요. 아파트가 아직 깨어나지 않은 시간, 그녀는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은 가벼웠고 며칠 동안 남을 배려하며 소리를 죽여 걷던 버릇이 있었죠. 하지만 오늘은 소리가 나도 괜찮았습니다. 여기는 이제 자기 집이니까요. 아침 식사를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갓 지은 밥, 가장자리는 바삭하고 노른자는 흐르는 계란, 냉장고 깊숙이 숨겨둔 김치. 조금 보리차를 끓여 관수 씨가 좋아하던 잔에 따랐죠. 그 잔엔 가느다란 금이 하나 있었어요. 버릴 수 없어 간직했던 그 잔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한 숟갈씩 음미하며 먹었죠. 따뜻한 밥, 고소한 계란, 김치의 알싸함까지 살아있다는 감각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마치 이곳에서의 마지막 식사처럼요.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그랬을지도 모르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조용히 하고 다시 식탁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꺼낸 것은 결혼 30주년 때 관수 씨가 준 가죽 가방이었고 그 안에 서류 3장이 있었습니다. 그건 게임의 판을 놓는 순간 같았어요. 아파트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문 여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 아침 준비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채린이 부엌에 먼저 나왔습니다. 뒷모습엔 무심함이 있었지만 그녀가 영희 씨의 한복 모습을 보고 잠깐 멈칫했습니다. 어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채린의 인사말은 평소처럼 밝았지만 흔들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냉장고를 열고 반찬통 몇 개를 골랐고 하나를 열었을 때 그 냄새가 확 올라왔어요. 상한 음식 냄새였습니다. 채소가 미끄럽게 되어 있고 양념은 분리되어 굳어가고 있었죠. 이거 좀 상했네요. 채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영희 씨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고 표정엔 이상한 도전감이 섞여 있었어요.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그냥 비벼서 드세요. 어머니 까다롭지도 않으시잖아요. 그 말은 공중에 떠 있었어요. 아직 날아가지 않은 따귀처럼요. 영희 씨는 그 음식을, 그 여자를 보고 있었고 이상한 평온함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3개월 전이라면 그냥 받았겠죠. 2개월 전이라면 불평 없이 삼켰을 거예요. 썩은 음식과 함께 자존심도 삼키면서요. 하지만 3일 전 밤 그녀 안에서 뭔가 죽었고 어쩌면 다시 태어났던 것 같아요. 영희 씨는 손을 뻗었습니다. 서류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고 종이는 바스락거리며 앞으로 밀려나고 있었죠. 이게 뭐예요? 채린이 물었고
그 순간 미소가 마른 땅 가죽처럼 뒤틀리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머리가 흐트러지고 멍한 표정이었어요. 작년 크리스마스 때 영희 씨가 사준 잠옷을 입고 있었죠. 순간 장면을 보고 멈췄습니다. 한복 차림의 엄마, 식탁 위에 서류들, 흔히 볼 수 없는 광경. 영희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림 없이 또렷했고 몇 달 만에 가장 명확한 목소리였어요. 이건 무상 사용 계약 해지 통보서, 퇴거 통지서, 그리고 강릉 가는 기차표예요. 오늘부터 이 아파트는 더 이상 당신들이 쓸 수 없어요. 30일 안에 나가셔야 합니다. 잠시 깊은 침묵이 흐르고 세상이 기울어지는 듯한 정적이 식당을 덮었습니다. 모든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막 도시마저 숨죽인 듯 했어요. 차 소리도 사람 소리도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채린의 얼굴이 점점 변해갔습니다. 혼란, 충격, 분노가 차례로 스며들었나요? 입이 떨리고 말을 잇지 못했고요. 설마요, 그럴 수가 할 수 있어요. 영희 씨가 말을 끊고 끼어들었어요. 외과 수술처럼 정밀하게, 흔들림 없이요. 그리고 할 거예요. 이 아파트는 제 명의예요. 제 변호사가 이 사실을 확인해줬어요. 내 재산을 되찾을 권리가 나에게 있고 당신들이 아무리 계획을 해도 법적으로 힘이 없어요. 준호가 마침내 소리를 냈어요. 높고 떨리는 목소리였죠.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영희 씨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의 사랑이라는 필터 없이 바라본 눈이었어요. 철저히 있는 그대로 가족. 그 단어를 입안에서 굴렸습니다. 속삭임보다 조금 크고 하지만 그 울림은 깊었어요. 들었어. 준호야, 3일 전 밤에 너랑 채린이 계획한 거 다 들었어. 엄마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버려. 내가 가진 걸 다 빼앗으려는 거였지. 준호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그는 점점 투명해졌고 유령처럼 변하고 있었어요. 채리는 떨리는 입만 열었다 닫았다 했고 소리는 거의 나지 않았죠. 영희 씨는 일어났습니다. 한복이 부드럽게 바스락거렸고 그녀는 가방을 가슴에 품고 있었어요. 방패처럼 평생 믿고 살았어. 희생이 사랑이라고. 자식에게 모든 걸 주는 게 좋은 엄마라고. 그런데 내가 틀렸어. 진짜 사랑은 존중이야. 진짜 사랑은 경이야. 진짜 사랑은 훔치려 하는 게 아니야. 목소리는 높아지지 않았지만 고통과 단호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파트는 빌려줄 수 있어. 돈 낼 수 있다면 말이야. 시세가 월 350만 원 정도 돼요. 내 변호사랑 상의해. 그렇지 않으면 30일 안에 나가요, 엄마. 준호가 마침내 목소리를 되찾았지만 그 말 속엔 부서지는 소년의 비명 같았어요. 제발요, 대화합시다. 우리 정말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진짜 뭐? 무슨 생각 안 했다는 거야? 날 이용할 생각? 날 지울 생각? 날 훔칠 생각? 영희 씨의 침착함엔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밑바닥에 고통이 비쳐 보이기 시작했죠. 내 평생을 너를 위해 희생했지 하지만 너희는 내 마지막 자존심조차 빼앗으려 했잖아. 그녀는 문 쪽으로 걸어갔고 문고리를 잡았다가 멈췄습니다. 단 하나 해야 할 말이 남아 있었죠. 하준이한테 전해줘요. 할머니가 사랑한다고 언젠가는 사랑이 가르침이라는 걸 알았으면 해요. 편함보다 존중이 중요하다는 걸. 누군가가 너의 존재를, 삶을 지우려고 할 때도. 문을 열며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약하고 절박한 어디 가실 건데요? 영희 씨는 마지막으로 돌아봤고 창문 사이 들어온 햇살이 한복을 비췄어요.
물 위 일출처럼 반짝이며 퍼져나가고 있었죠. 숨 쉴 수 있는 곳으로, 짐 취급받지 않는 곳으로, 내가 누구였는지 기억할 수 있는 곳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딸깍 소리가 폐쇄의 선언 같았어요. 심판의 망치 소리처럼.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귀가 먹먹해졌고 압력이 풀리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가방 속엔 하준이가 그린 그림이 있었습니다. 사람 셋이었고 하준이는 가운데에 있었어요. 할머니는 분홍색 웃는 얼굴이었고 부모님은 빈 공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영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은 항상 진실을 본다고, 어른들이 모른 척하는 걸. 아이들은 본다고 밖으로 나오니. 안개가 걷히고 있었고 도시가 새날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인도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며칠 만에 느끼는 진짜 숨이었어요. 시원하고 깨끗한 공기 변화의 약속, 끝이면서 동시에 시작의 약속. 그녀는 단순히 재산을 되찾은 게 아니었습니다. 자존감, 품위, 그리고 존재할 권리를 되찾았어요. 심판의 날은 지나갔고 계산은 맞아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떠나는 건 첫걸음이었고 진짜 질문은 남아있죠. 깊은 배신 뒤에도 삶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 사랑이 살아남을까? 그 대답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바닷가 마을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파도 소리가 메아리로 기억을 덮고 바닷바람이 상처를 씻어줄지도 모르는 곳. 영희 씨는 가방을 어깨에 메고 지하철역을 향해 걸었습니다. 강릉 가는 기차는 3시간 뒤 출발해요. 돌아보지 않고 마지막 한 번조차 쳐다보지 않으며 이 장은 끝났으니까요. 앞에는 불확실한 미래가 놓여 있었지만 그녀는 깨달았어요. 불확실함은 꼭 두려움만이 아니란 걸. 때로는 자유가 될 수 있다는 걸요. 소리가 먼저 들려왔습니다. 아직 눈은 감긴 채였지만 귀가 깨어나 있었죠. 파도 소리였습니다. 오래된 바위에 부딪히는 물소리 쉴 새 없이, 하지만 절대로 성급하지 않게 밀려오는 그 고요한 리듬. 그리고 그 소리 위로 한 줄기 햇살이 눈꺼풀을 따뜻하게 스쳤습니다. 마치 이곳이 당신은 이제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는 듯 했죠. 서울을 떠난 지 벌써 3개월. 그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영희는 바뀌었습니다. 아주 많이요. 처음 이곳 강릉에 내려왔을 때만 해도 모든 게 낯설었어요. 좁고 오래된 아파트, 삐걱이는 마룻바닥, 습기 찬 욕실. 한때 고급 아파트의 대리석. 욕조에서 살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때는 이것이 불편의 상징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이 평화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녀를 감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시선을 주지 않고 잔소리를 하지 않고 무언의 기대도 없고 일방적인 희생도 없습니다. 단지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삶. 그게 이곳에서의 하루하루였어요. 작은 베란다에 나가 가볍게 쇼를 두르면 소금기 머금은 바닷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치죠. 바다는 끝없이 펼쳐져 있고 아침 햇살은 잔잔한 물결 위에서 반짝이며 속삭입니다. 이제 숨 쉬어도 괜찮아요. 그녀가 서울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받은 돈은 꽤 많았습니다. 13억. 남편 관수가 남긴 빚을 갚고 하준이를 위한 교육자금을 따로 묶어두었습니다. 다시는 누구도 손댈 수 없도록요. 그리고 그 외에 남은 돈은 영희를 위한 삶에 쓰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자기 자신으로서 처음 살아보는 삶이었죠. 누구의 엄마도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그저 오영이로 살아가는 삶. 매일 아침 해변을 걸으며 시작하는 하루 모래 위에 찍힌 발자국은 파도가 지나가며 사라졌고 그 모습은 마치
그녀가 버려야 했던 과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오후가 되면 복지관에 갑니다. 놀랍게도 영희는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40년 가까이 커피를 내려온 경력 덕분에 젊은이들에게 커피 기술을 가르치고 있었죠. 그들은 영희를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엔 그 호칭이 어색했어요. 하지만 곧 익숙해졌고 그 소리는 과거에 들었던 엄마라는 명령 같았던 그 말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선생님 존중이 담긴 호칭. 그것만으로도 지난 30년의 희생이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느끼게 했죠. 한 달에 한 번 서울에 있는 오랜 친구 미란이 찾아옵니다. 여전히 유쾌하고 여전히 사람 냄새. 나는 친구 두 사람은 해가 지는 베란다에 나란히 앉아 오징어 볶음과 막걸리를 나누며 수다를 떨죠. 너 빛나고 있어. 미라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살아있어 보여. 영희는 거울을 보며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게 보이나? 어깨는 펴졌고 예전처럼 허둥대지 않게 되었죠. 무표정했던 얼굴에도 살짝, 정말 살짝 미소가 피어오릅니다. 하지만 삶이 항상 햇살 같을 순 없죠. 작은 상자 하나. 그 안엔 매주 도착하는 편지들이 있습니다. 하준이가 보낸 편지들. 삐뚤빼뚤한 글씨, 색연필로 그린 그림,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그 편지를 읽을 때마다 영희의 가슴 한가운데서 뭔가 조용히 아물고 또 조금 찢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그건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그리움과 사랑의 눈물입니다. 그녀는 모든 편지에 답장을 보냅니다. 정직하게, 다정하게. 그러나 아이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현실은 조심스럽게 감추고 있죠. 그리고 늘 마지막 문장은 똑같습니다. 할머니는 너를 위해 떠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시 기억하기 위해 떠난 거야. 너는 사랑받고 있어. 그리고 절대 누구도 너를 작게 만들게 해선 안 돼. 아들의 메시지는 여전히 쌓여만 갑니다. 읽지 않지만 지우지도 않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엄마가 필요해요. 다시 시작해요. 하지만 영희는 이제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너무도 잘 압니다. 그들이 필요로 했던 건 엄마라는 사람보다 엄마가 가진 것들이었죠. 사랑은 거래가 아닙니다. 조건도, 대가도, 대출도 아닌 거예요. 어느 저녁 영희는 혼자 앉아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십니다. 관수의 향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듯한 그 부드럽고 진한 향 눈을 감고 떠올려요. 관수가 마지막으로 웃어주던 그 미소 마치 속삭이는 듯한 그 느낌 잘했어. 영희야 그 한마디가 바람에 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압니다. 정답은 없었지만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요. 이제 영희는 매일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게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겠지만 그녀는 알아요. 자기 자신을 지켜낸 사람만이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진짜 본보기를 줄 수 있다는 걸요. 이제 해가 지고 바다는 노을빛으로 불타오릅니다. 별 하나, 둘이 하늘 위에 얼굴을 드러내고요. 영희는 조용히 속삭입니다. 이제 시작이야.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영희의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무엇보다 진짜 오영희답게, 존엄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흘러갈 겁니다.